네, 이 발제문은 2020년 6월 21일 날에 있었던 사회주의 연합정당의 건설의 경로라는 토론회에서 제가 발제를 한 겁니다. 정치경제연구소 푸닉스에서 현대사상연구소와 함께 공동 주최한 거고요. 이 동영상이 유실이 돼서 이 발제 부분만 다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이 이와 같은 분들이 참석을 했고요. 제가 주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사회주의 연합정당 건설의 경로,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토론회는 4.15 총선 직후에 됐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적 진보정당과 사회주의 연합정당의 관계, 그러한 쟁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특히 사회주의 강령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들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노동운동을 보면 이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총파업으로서 세상을 바꾸자 이런 건데요. 노동운동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세상을 바꾸는 정치 노선으로서는 파산된 거다. 왜냐하면 이러한 총파업 노선, 시앙디칼리즘은 일상적인 대중투쟁과 결정적 시기에 총파업을 했는데요. 문제는 프랑스에서 실제로 그런 걸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경찰과 군대의 진압에 무기력하게 굴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지지해줄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 이 무력 탄압에 대해서 무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봉기가 성공하더라도 봉기 후에 집권 전략의 주체, 당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 생데칼리즘, 프랑스 시티도 결국은 무정부적인 이런 생데칼리즘을 포기하고 정당과 동맹으로 노선 전환을 하였다. 즉 정당이 없는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근본적인 지위를 개선할 수 없다. 사회주의 연합정당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성립하고 활동해야 되는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죠.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 양당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 연합정당이 대중적 진보정당 안에서 블록을 구성해서 이런 삼인주의나 급진적 자유주의와 같이 연대 연합을 하지만 이론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연합정당이 독자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확대해야 되지만 외부적으로는 이 삼인주의나 급진적 자유주의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이들이 재중투쟁에 나서도록 견인을 해야 된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주의 연합정당이 먼저 성립을 해야 되고 이 당이 독자적으로 제도권에 진출하기 어려울 경우는 대중적 진보정당 안에서 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변혁당은 사회주의 대중정당 추진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이나 노예특위와 공동 토론을 통해서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자 토론회, 해방연대가 주로 주최한 건데요. 여기에서도 사회주의 세력들이 조합주의를 해체하고 사회주의 단일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이 사회주의 단일 조직은 사회주의 정당의 건설에 기여된다. 다만 여기서 차이점은 아까
아까 말한 변혁당 차이점. 개인 자격으로 결집하자. 조직을 각각의 조직 대 조직이 아니라 이러한 걸 얘기했습니다. 노웨투도 이제 이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은 노동자 투쟁으로서 가장 선진적인 활동과 함께 노동자 건설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 노동전선부 역시 이러한 노동자 민주주의의 논의를 하면서 당 건설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현장 조직이 결합하는 방식의 사회주의 정당 건설에는 신중하지만 당 건설 필요성 자체에서는 동의된다. 변혁당이 제기하는 그 사회주의 대중정당의 개념이 무엇이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사실은 어느 한 특정 정당, 변혁당이나 노동당이 주도할 수 없는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정당으로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에서 현장 조직을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 이거는 민주주의 현장 조직을 결합하는 이 수준은 과거로 치면 노동자 동맹으로서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단일 노선, 스탈린주의든 레닌주의든 막스주의든 하나의 단일 노선으로 정당을 건설하는 것. 그것도 현실 조건에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제 현장 조직의 이념 수준과 투쟁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천차만별. 그럼 현장 조직과 사회주의 정당은 어떤 관계냐? 현장 조직에 있는 일반 활동가 전부 다를 사회주의 정당으로 데려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현장 조직의 활동가는 사회주의 정당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개인적인 역량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조직은 현장 조직대로 있고 당은 당대로 있고 현장 조직에 정치적으로 준비된 활동가들이 사회주의 연합정당으로 결합할 수 있다. 사회주의 연합정당의 구성을 보면은 그래서 현장 조직의 선진적인 사회주의적인 역량을 갖추신 분들 그리고 기존의 당들 현재 노동자 당으로서의 변혁당, 합법정당으로서의 노동당 그리고 사회주의 지식인들의 결합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연합정당의 중간층, 즉 준당적인 조직,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자 동맹, 학생, 지식인 동맹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부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정치를 하려면 제도 정치를 무시할 수 없죠. 지역에서 정치를 하려면 지역 정치가 있어야 된다. 호민정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부문 조직의 동맹은 준당적인 당의 조직, 당의 조직이 아니라 당 바깥에 있는 형태가 되겠지만 지역 정치는 당 자체의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면은 중앙 권력을 장악하는 선거나 변혁으로서 그런 것과 함께 중앙 권력만 장악해가지고는 변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중앙 직선적 전략과 지역의 우회적 전략이 상호 보완을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중심주의라는 것, 즉 지역이라든가 현장 권력 이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앙 권력의 장악도 필요하다는 거죠. 현장 중심주의는 사회주의 정당이 지녀야 될 하나의 요소이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현장 정치, 중앙 정치, 그리고 지역에서의 지역 정치, 고민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고민 정치에서는 오늘날 선거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 권력을 접근하려는 이러한 지역 조직들이 강화해야 됩니다. 강령에 있어서는 과거의 사회주의 강령이나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추상적인 사회주의 강령은 오늘날 현실 조건에 맞게끔 구체화된다. 우리 주체에 맞게끔 즉 강령의 주체화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령의 연역과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식적인 형태의 강령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 현 수준에 맞게끔. 국가보안법 문제가 당건설의 결정적 장애는 아니죠. 왜냐하면 현재 국가보안법이 사실 이제 국가의 연계가 없는 이상은 과거와 달리 이제 그 방어과 단체나 이런 걸 하기 쉽지 않고, 또한 사회주의라는 게 과거와 달리 무조건 그런 무장혁명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때문에 당건설을 못한다. 이거는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소위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관계, 그래서 그 프롤레타 독재라는 의미.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프롤레타 독재라는 건 노동계급이 사회의 다수니까 당연히 집권을 해야죠. 그래서 사회의 다수인 노동계급의 집권과 사회의 다수인 노동계급의 통치를 어떻게 구현하냐. 즉, 민주적 집권과 민주적 통치죠. 노동자 다수의. 노동자의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인데, 이러한 구체적인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죠. 과거 러시아에서 나타난 형태와 유럽에서 나타난 형태. 한국이라면 과거 전두환 박정희 독재정권 때 시대와 또 지금의 시대가 다르다. 무장혁명은 과거의 혁명을 보게 되면 모든 혁명에서 프랑스 대혁명이죠. 무장이었고, 미국의 독립정신도 무장이었고, 모든 혁명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평화적 저항에 학살로 맞서는 지배계급에 대한 집단적 방어권이다. 다시 말해서 무장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혁명에서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되지 않을 때 행사되는 집단적 방어권이다. 오늘날의 그 보통 선거와 그 평등 선거가 보장되고 여러 가지 부르주아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경우에 혁명은 반드시 무장혁명을 요구되지 않는다. 막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혁명에 대한 반동들의 반혁명이 무장을 통해서 내전의 형태를 때는 그 반혁명을 진압하는 게 내전 형태, 무장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반혁명이 내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사회주의 강제기간, 즉 형벌이죠, 형벌이라든가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 그 다음에 단체의 해산, 이런 방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반혁명에 대한 진압도 반드시 내전 형태가 아니라 사회주의 법치주의 형태에서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 민중이 이 사회의 다수니까 노동자 민중이 하나의 당으로 단결되어 있다면 그 당은 다수를 대표하는 당으로서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노동자 계급이 하나의 당으로 단결되어 있다면 노동자 당의 장기적인 집권은 가능하죠. 이것이 외형적으로는 일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걸 나타나고 그리고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독재가 아니라 민주적인 결과다. 이때 다른 중간계급의 당이 다수 통치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는 한 그 중간계급도 역시 민주적으로 보장되죠. 노동자가 다수이고 또 중간계급의 당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집권할 수는 없겠지만 당으로서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자 민중이 그 분열될 때, 예를 들어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이런 식으로 분열될 때는 노동자 당이 복수가 되면서 그 일당의 지배는 불가능해진다. 트로츠키도 원래 노동자 당은 하나의 일당으로서 그 집권을 해야 되는데 당내 민주주의가 소수파를 인정하지 않거나 탄압을 할 때, 그다음에 인종적 균열, 소련의 연방제였는데 이런 인종적 균열, 민족적 균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일당 지배는 불가능해진다. 노동계급의 당이 복수하게 된다.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 나라의 조건에 따라 다 다르죠.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베네수엘라 혁명이 다 구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그 나라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은 사회주의 정당이 주도되는 게 공통적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주의 정당 외에 민족주의자나 혹은
민주주의자, 종교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은 답이 없다는 거죠. 보편성은 있지만 그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는 다 다를 수가 있다. 마르크스는 이제 유럽의 관점에서 국가와 민족을 봤죠. 즉 유럽에서는 근대 이전에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자본주의의 소상이다. 국가는 하나의 체계라면 민족은 그 안에 구성원을 뜻하는 거고, 국가와 민족이 자본주의로부터 태동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폐기가 되면 국가와 민족도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스가 말하는 국가와 민족은 유럽의 개념이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그 국가와 민족을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민족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태동하는지를 보고 그걸 말하면 국가와 민족이 근대 자본주의에서 근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독일의 경우는 통일국가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 혁명과 민족혁명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을 마르크스가 외면하지 않았다. 왜? 혁명은 다수자의 혁명으로 나타나는데 이 다수자가 혁명에 결합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이나 민족 통일이나 민족 해방에 관한 거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문제와 민족 문제에 있어서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노동자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 다시 말하면 민족혁명과 민주혁명에 있어서 노동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그 주도권을 가져가고 그 이후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관점은 사실은 미래의 사회주의 모델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 관한 당장 우리하고 관련된 거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 관한 건 중국이나 북 내부의 저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러한 중국이나 북 내부의 저항은 한편으로는 내부 자체의 자주적인 흐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선동되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강령적으로 어느 한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토론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으로 갔지만 합의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토론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당의 입장은 낼 수는 없지만 각 세력이 정파들이 자신의 입장을 공표하거나 토론할 수도 있다. 북의 승계 문제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합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토론을 해야 되고 그 이유 때문에 당을 갖지 못하겠다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자본주의 국가가 파괴된 이후에 막스에 의하면 공산주의로 가기 전에 이행된 노동자 국가가 존재하죠. 국가 자체가 노동자 국가 자체도 폐기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지구적 차원에 있어서 공산주의가 완성될 때만 노동자 국가 자체가 폐기가 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혁명한 나라에 대해서 침략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항하는 국가 상비군 관료 이런 것들이 폐지를 했을 경우에는 자본주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가가 소멸하는 것, 상비군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은 지구적 차원에서 혁명이 완성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구적 차원에서 혁명이 완성됐을 때 과연 국가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어떠한 형태의 시스템 운영 기구는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관료가 아니라도 어쨌든 돌아가면서 하는 봉사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행정기구와 권력기구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국가 파괴론, 국가 소멸론이 향후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행정기구나
어떠한 형태의 권력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소멸론이라는 게 되게 논쟁적이라는 거죠. 마르크스는 혁명 이후에 바로 국가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국가의 건설이라는 어떤 국가의 일시적인 활용론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완전히 폐기되는 것, 국가 자체가 완전히 폐기되는 것, 이러한 것은 사실은 먼 미래의 논쟁이고 실제로 어떻게 형태로 진행될지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조직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러한 견해의 차이로 조직을 할 수 없다는 건 좀 곤란하다. 토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대체하는 권력기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까는 토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쪽은 국가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존재할 것이라는 쪽, 어떤 쪽은 국가 일반이 폐지된다는 쪽인데 그러한 부분은 토론을 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지금의 국가 형태는 아니지만 권력 자체, 권력기구 자체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늘날 그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노동자와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게 아직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그 운동, 환경운동이라든가 여성운동이라든가 소수자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운동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과거와 달리 그 노동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약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해방이라는 것들이 그 노동자라는 그 주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다양한 다양한 부문운동과 같이 연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사회 경제적인 물적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폐지, 집산화라는 국유화를 전면으로 내세울 때는 자본주의에서도 국유화가 있죠. 국가가 자본가를 대신하는 형태, 이런 형태하고 그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산화라고 합니다. 집산화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통 말하는 국유화지만 이거는 현실에 있어서는 전 인민적 소유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 차원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국유에 대항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민적 소유가 되고 그 밖에 공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폐기,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는 계획을 요구하죠. 무분별한 생산이 아니라. 그래서 계획을 요구하는데 이 계획 경제가 시장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현실 사회주의 거고 모든 물건을 다 계획으로 생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교환의 욕구, 이러한 시장을 완전히 폐기할 수 없거든요. 일정 부분 시장의 보완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로 보완할 것이냐는 논쟁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민주주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 이후에 소위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노동계급의 민주적 통치가 있지만 혁명 이전에도 공장에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 정당 내에서의 민주주의도 있고 혁명 과정에서 노동자의 민주적 집권이라는 측면도 있다. 자, 오늘날 한국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이 급성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현장 투쟁이 기업별에 갇혀 있죠. 이런 조합주의적 형태가 있다. 이것들이 정치 투쟁과 오늘날 당 건설에도 반복되면서 그 전체의 노동운동의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기업별 노조의 부정적인 잔재다. 특히 대기업, 대공장 노조 중심의 부정적인 잔재인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이 진영은
이러한 그 노동자들의 그 기업별 노조의 성향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점차 극복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그 연합 연대를 해서 조합주의를 극복하는 노동계급의 단결, 또 그 사회주의 연합정당을 자기 자신의 과제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